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치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총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자칫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식물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만약 패배를 하면 당대표인 이재명부터 나락에 떨어집니다. 아마 거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겁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도 어쩌면 적폐청산의 한가운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보다리 위에서 꺼냈던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모두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 총선은 양 진영이 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양 진영은 일찌감치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할까요? 저는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 우리 정치판에서 이제는 운동권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는가?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걸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은 과연 G5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외부 강연에 늘 다루는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G5에 들려면 획기적인 초격차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삼성전자 같은 회사 두세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두세 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노동 경직성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이를 타파할 노동 계획이 요원하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 무척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이 거쳐간 길이 있습니다. 잘 그려진 지도가 놓여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구 5천만이 넘고 소득 3만 달러를 먼저 갔던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6나라 외에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타가 인정한 나라 스페인까지 모두 7나라들이 펼쳤던 여러 정책 중에서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들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싱크로율 거의 90%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필요 없는 공방을 주고받을까요? 저는 또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가 된 스페인, 포르투갈과 포퓰리즘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준 아르헨티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보여준 정책의 오류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만 모아도 짧은 팜플렛 한 권이 될 겁니다. 한 국가가 패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 왕조 국가는 군정과 세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군정은 그 사회에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도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 세정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의 기틀이 무너집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그렇고 우리 고려 왕조, 봉건 제도였던 우리 고려 왕조, 그리고 조선 왕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주정은 왕조와 달리 국가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쇠퇴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져 국민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외관적으로 민주정을 유지할 뿐 권위주의 국가로 이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정치에 봉사함으로써 후퇴해서 후진적 민주정과 악순환 구조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샴페인을 터뜨리는 최강국이었다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던 대표적인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스페인은, 아니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스페인은 20세기 들어와서 쇠퇴했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피그스, PIGS, 번역을 하자면 돼지들로 불린 남유럽의 문제아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그스 어디일까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입니다. 거기다 프랑스를 넣기도 합니다. 이 네 나라는 포퓰리즘과 부패가 한 나라를 어떻게 도륙내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죠. 포퓰리즘 더하기 부패.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던 이탈리아를 아주 몰락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조차도 한때 포퓰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를 좌초시켰던 포퓰리즘과 맞대응해서 싸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크롱은 취임 후 바로 첫날부터 첫 임기를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 계획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연금 계획으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역시 포퓰리즘은 온 천지에 만연해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은 정부가 뿌리는 돈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신문만평에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하는 그림이 그려진 적이 있었죠. 바로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게다가 서구에서 후퇴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이제 온 국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다 잘못 설계된 실업급여와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우리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가 재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00조가 훨씬 넘는 국가 채무를 일으켜서 결국 2022년 말 국가 채무는 1067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11월 말 현재 1109조 5천억입니다. 비유하자면요, 곳간이 텅 빈 게 아니라 한 집이 풍비박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단히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 충격에 대단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중국의 특정 원료 수출 제동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역시 당면한 적은 포퓰리즘과 부패입니다. 그 중에 포퓰리즘의 핵심 지표는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국가 채무를 GDP의 40% 선에 묶는 것이지만 이미 그 선은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50% 선으로 축소하기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채무는 이미 위험 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뇌관은 가계부채입니다. 다행히 최근 가계부채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 부채는 저소득층에서 빚을 내서 그 빚을 다시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른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면서 빈곤층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는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GDP 100% 수준인 1875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허수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 다시 말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 사업자 대출 697조를 기존 가계부채 1875조에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2019년 2049조에서 2023년 3분기 2573조로 늘어납니다. 약간 반올림을 했습니다. 뇌관이 되어 있는 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이 늘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정권 1년 차에 불과 50조에 불과하던 가계부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차에 2573조가 되었습니다.
민생에 대한 고통의 본질이 가계부채에 있다면 정부는 자영업자 살리기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고금리는 서민을 옥죄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 충격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 후 취약계층만 선별로 구제를 한들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자, 어떻든 포퓰리즘은 재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간이 텅 비었는데도 기본소득을 외치는 이재명을 그래서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간이 비어있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포퓰리즘은 늪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엔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혹은 정치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이 포퓰리즘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대중이 마약처럼 집단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포퓰리즘으로 누군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굳어지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포퓰리즘이 만개를 한 것은 솔직히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돈을 풀었죠. 그래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쪽은 솔직히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180석 대승을 거뒀고 문재인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루 맛을 봤다는 반응에 문재인은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인 3월 대선은 한국 포퓰리즘사의 신기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그 실행에 수백 주가 든다는 기본 시리즈를 앞세웠습니다.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도 질세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내세웠고 선거 막바지에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그건 기본금융이죠. 그리고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는 사실상 세계 최초였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장 20년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기본대출, 이른바 기본금융은 대출 원금에만 수백조 원이 드는 돈 나누지기 정책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이 나중에 갚지 않은 돈을 얼마나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할지도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예를 들자면 각 지역 공항같이 불필요한 SOC 건설은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현실은 토요시 한 채 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한 것도 솔직히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포퓰리즘과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부패 커넥션입니다. 한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포퓰리즘 더하기 부패입니다. 나는 한국 부패 사슬을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서클로 이해합니다. 과거 가장 문제된 것은 고대학교 중심의 파벌로 학연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연으로 곧 지역주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명문고를 없애버렸죠. 이른바 고교 평균화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패의 고리는 이러한 각종 인연으로 뭉친 기업형 파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 예를 들자면 국가 유네스코에 거의 근접했던 50억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50억 클럽의 모태는 이른바 밀어주고 끌어주는 전관 여우입니다.
처음 법조계에서 팽배했던 이 정관용어는 어느덧 국가 전 부분에 파급되었습니다. 법률회사에 왜 연봉이 몇십억 되는 전직 총리, 전직 장관이 필요한가요? 그들은 좋게 말하면 로비스트,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돈에 팔려간 노예입니다. 그리고 찍새이며 부패의 원흉들입니다. 제 표현이 너무 지나칩니까? 솔직히 이들을 직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관적으로 도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도둑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 권력까지 쥐고 흔듭니다. 보통 권력층들은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돈과 명예, 권력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탓에 권력의 사유화는 광범위하게 작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권력과 지도층, 이너스컬, 지식인들,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부패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된 재판거래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광복 후 최대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